네, 안녕하세요. 방금 그 선생님한테 소개받은 광운대학교 입학진흥전담 교수 조효환입니다. 진학상담센터에 들어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의 학생부를 어떤 표준화된 틀에 맞춰서 잘 작성하시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변화된 부분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는 변화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변화된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 자체를 잘못 생각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2학년도 마찬가지 강의를 들으시고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맞추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미래인재 선발이죠. 그래서 재입제도의 변화와 역량 강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차는 쭉 한 6가지인데 6가지 중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생략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거나 혹은 질문사항이 있으면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공을 잘 그 역량을 키워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취업할 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취준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여기 표가 2019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발표는 2020년도에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학생들, 즉 취업하는 학생들이 한 15%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9%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 5년간 전체 학생들의 그 취업률, 이 취업률을 보게 되면 약간 0.6% 정도가 떨어졌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67.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 본다고 하면 그 평균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중위 소득으로 본다면 약 월 한 21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무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씩 상승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적정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수시와 정시가 나타나 있는데요. 수시의 그 원서 접수 기간은 2023학년도를 보게 되면 9월 13일서부터 9월 17일 중에서 3일 이상을 접수하게 되어 있고요. 2024학년도는 9월 11일서부터 15일까지 마찬가지 3일 이상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내년 9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접수를 해야 되고 고1 같은 경우는 후내년 2023년이죠. 9월 11일서부터 15일 그때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정시 같은 경우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 29일서부터 후내년 1월 2일까지 그 다음에 2024학년도는 2024년 1월 3일서부터 1월 6일까지 접수가 됩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 대학 수학능력고사가 있는데요. 그 대학 수학능력고사 실시일이 2022년 11월 17일, 이건 2023학년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갔을 때는 2023년 11월 16일,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은 합격자 통지서 날이죠.
2022년 12월 9일과 2023년 12월 8일 이렇게 공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학년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남짓 남아있고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2년 남짓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긴 시간이라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내가 어느 대학 어떤 과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역량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OECD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미래 사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 어떤 글을 이해하거나 글을 작성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리력, 데이터 이해력, 그 다음에 디지털 이해력.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OECD 교육 2030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맞추어서 과연 나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약한가 강한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게 되는데 봉건사회와 산업사회와 미래사회가 각각 다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거나 살아갈 그 사회는 미래사회라고 보면 되죠.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봉건사회로 볼 수 있는데 봉건사회는 모든 영역을 다 고루 갖춰야 되죠. 그래서 통합적 사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인형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맨 밑에 보게 되면 군자 불기라고 돼 있죠.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군자는 어떤 그릇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통합적 사고라는 이야기죠. 어떤 그릇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영역적 사고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물형으로 본다면 전문형 인물이고 이것은 분명히 각각의 영역에서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기,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미래사회는 소통적 사고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설기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설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디자인 계통이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건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이것을 좀 더 압축해서 이런 도표를 만든 사람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을 했던 권혜연 교수가 우리 대학에서 교사 대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2023학년도와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약 한 40만 명 정도가 수험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37만 3천 명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본다면 약 한 2만 7천 명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만 7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개념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등급 따기가 힘들 것이다. 등급이 지금 현재보다는 좀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대학 정원과 정시 비율하고 수시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2023학년도에 보게 되면 2022학년도보다는 오히려 수시 비율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수시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시의 인원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많아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얼마만큼 많아졌느냐 한 10,000여 명 정도가 많아졌다. 10,000명 정도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 입학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얼만큼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에서 영향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합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정시가 늘어나고 수시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정시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오산이다. 수시 정시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수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시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걸 약간 이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학의 이 성적 2021학년도의 내신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의 내신 성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연계열 전체를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만 자연계 전체가 3.05 등급인데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이 등급이 안 좋은 부분이 건축공학과죠. 건축공학과가 만약에 이대로 쭉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 3.87 등급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만약에 2023학년도나 혹은 2024학년도 되면 이것은 4등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등급에 사실은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학생들이 오히려 다른 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등급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고 거기에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사고의 역량이죠. 사고의 힘을 좀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거는 가공한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것은 오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편차로 본다고 하면 3.05 등급이라 할지라도 3.5 등급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좀 뭔가 유도리 있게 꼭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등락의 폭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 등급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게 되면 그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의 정시가 확대되는데 이 정시가 확대된 것은 2019년이죠. 2019년에 16개 대학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타낸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정시를 40% 이상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작년서부터 정시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대학들, 16개 대학 이외의 대학들은 수시 모집의 인원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 형태는 앞으로 2024, 2025 계속 변함없이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의 전형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서부터 시행됐던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10% 이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좀 다 10% 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이 이렇게 지금 10% 이상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교과 전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종합 전형은 사실은 그 최장력 기준이 좀 강화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이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의 최저가 다 거의 대부분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최저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수능 공부도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각 대학마다 교과 전형은 다 가지고 있다. 없던 대학도 교과 전형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입제도의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지금 고3들에 비해서 바뀌어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유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4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는 학부모들 가운데서는 고등학교 1학년도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학생부 일부 항목 자체가
축소되거나 혹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24학년도부터는 사실은 그 수상 같은 것도 없어진 거죠. 수상 같은 것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것도 없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것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없어졌으니까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그 강의의 주제는 바로 2024학년도에 없어진 부분을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녹아내게 할 수 있을까, 역량을 좀 나타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세부 내용 자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 할 것 같으면, 정책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추천서 폐지가 되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로 40% 이상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 흔히 이야기하는 교과 전형을 볼 수 있죠. 지역균형 전형. 이 지역균형 전형은 10% 이상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정책적인 변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 생활기록부에서의 세부 항목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넘어가질 않네요. 생활기록부의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그 고등학교 3학년과 2학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변화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이 세 가지라고 했죠. 봉사활동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독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거기 보면 독서활동에서 미반영, 수상 경력도 미반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지만, 대학은 평가를 할 때 이 학생의 역량이 어떤가 하는 것을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역량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 눈이 굉장히 작죠.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작아졌어요. 그 정도로 대학은 그런 부분들, 역량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기록부의 자기 역량을 좀 제대로 기술하거나 혹은 작성하는 그런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21학년도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간 것은 2020학년도, 노란 것은 2021학년도죠. 그래서 보면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 보게 되면 2020학년도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좀 줄어들었죠. 올해 그 2021학년도 줄어들었죠. 2021학년도가 2020학년도보다는 경쟁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어떤 전형 중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즉, 난 안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정시로 갈래 뭐 하는 그런 학생도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 어떤 갭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강화될 것이 아니라, 즉 강화된다는 말은 그 학생들의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중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나는 이 정도 되는 대학은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생들이 자기 어떤 역량을 모르고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의 실력을 알고 그 실력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 사전에는 재수는 없다, 재수하게 되면 재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수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어야지, 안 되면 나중에 재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량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시전형, 이제 앞에 수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시전형을 보게 되면, 정시전형의 경쟁률을 한번 쭉 21학년도와 22학년을 쭉 보게 되면, 역시 이 정시전형도 2020학년도보다는 2021학년도가 훨씬 더 떨어졌죠.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떨어져서 훨씬 좋겠다,
뒤에 보면은 경쟁이 떨어진 것이 재학생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15개 대학에서 정시는 분명히 확대돼서 아까 보니 16개 대학이라 했죠. 그 16개 대학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우리 대학도 16개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6개 대학은 정시에서 40% 이상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정시에서 40% 이상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45% 내지 50% 가까이 될 수가 있다. 정시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정시로 갈래 라고 하는 재학생들이 생각이 쉬운데 그러나 뒤에 나오는 도표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수시에서 수시 모집이 그 적은 편은 아니죠. 20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로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이기 때문에 그 종합전형 자체가 조금 낮긴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이쪽은 종합전형 자체가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정시 확대는 상위권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 나머지 대학들은 그 서울과 수도권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시 확대를 하니까 재학생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쉽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수능고사를 봤을 때 재학생과 재수생, 재수생, 졸업생이라 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재수생 하면은 한 번만 재수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졸업생이라면 N수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졸업생이라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수학 간화를 보게 되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국어죠. 국어가 약 한 12.8% 정도 되니까 거의 13% 정도가 졸업생이 훨씬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는 1등급 학생들, 이 학생들도 재수생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본다고 하면 졸업생이 표점 자체가 10 내지 15% 가까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정시 확대가 재학생들한테는 공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 이제 일례로, 그 한양대학의 재학생과 재수생의 합격률을 한번 보게 되면, 재학생 같은 경우는 30%예요. 그런데 정시에서, 한양대학은 재수생들의 그 합격률이 70%나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면 우리 재학생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일부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그 고등학교 유형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학생이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외고, 특목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자사고나 특목고보다는 한 3배 정도로 인원수가 3배, 4배 정도 인원수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6.3%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숫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정시 꼭 공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보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주로 교과 전형을 본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교과 성적, 즉 말해서 내신 성적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수능에서 안 나오거나 수능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교과 전형에서는 한 단계 높은 그런 대학에 지원 가능하지만 그 정시에서, 즉 말해서 수능에서 점수가 그밖에 안 나온다 한다면 자기가 내신 전형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균형 전형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원의 학생들은 가능하다면 종합 전형 혹은
논술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신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최장력 기준이 있죠. 그 최장력 기준이 약간 약화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최장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화되었으니까 좀 덜한다 아니면 슬슬한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 학생은 최장력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시도 겨냥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23과 2022학년도의 수능 최장력 기준 교과와 종합전형, 교과는 이제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가 어떤가를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저가 가장 높은 종합전형에서가 최저가 가장 높은 데는 사실은 고려대학이죠. 고려대학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고대를 가는 학생들. 그러나 반면에 없어진, 즉 말해서 없거나 혹은 폐지된 대학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고 나는 내신은 괜찮은데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 충실해서 그 세 번의 특기상, 즉 학생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걸 잘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현재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2학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대학 어떤 전형을 갈까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유무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좀 심사숙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건 내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담임 선생님하고 학교 측에 좀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 여기 동대문 진학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옛날같이 자주 모의고사는 보지 않겠지만 그런 모의고사나 혹은 수능 기출고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점수를 좀 산출해 봐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 없는가 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지금 보이는 이 시트는 이 모든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는데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그래도 많이 나타나 있는 편이죠.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명대학 같은 경우 두 개 합이 7이다. 이건 두 개 합이 7이기 때문에 1 플러스 6도 될 수 있죠. 3 플러스 4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과목 정도가 3등급 두 개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은 충분히 최저를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인데 눈여겨볼 것은 숭실대학입니다. 숭실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보게 되면 오히려 2022학년도보다는 2023학년도가 더 강화된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강화되지 않고 같거나 혹은 약화되어 있는데 이 숭실대학만큼은 좀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특히 2022학년도에는 영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3학년도는 영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간에 생활기록부가 변경됐는데 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내 역량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까? 역량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상, 독서, 그 다음에 봉사활동, 자율동아리는 물론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죠. 그러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 어떤 개인적 역량 이것을 다른 곳에 다른 항목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대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이 학생의 역량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그 학생은 분명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종합전형은 서류든 면접이든 간에 좀 더 블라인드 전형입니다. 가림막을 쳐놓죠. 그 고등학교 어딘지 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보고 해야 되느냐? 그 학생의 그 성취도,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혹은 창의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학생의 역량이 어떤가 하는 것을 판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느냐? 교과 활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독서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책 이름, 그 다음에 저자 이런 것만 쭉 기록하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마저도 대학에 이제 오지 않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오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면 이 독서가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독서는 분명히 자기주도 학습의 최고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최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든 아니면 자기의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고 있는 활동이든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 독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것이 독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저 말씀을 잘 듣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수상, 독서,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면 2021학년도부터 그 수업량 유연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수업량 유연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특히 그 사항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자율적 교육활동, 이 자율적 교육활동에 세특에 입력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세특에 입력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목별 세특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것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500자 이내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죠. 이 학생은 교과를 좀 더 심화 학습을 해서 융합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훨씬 더 자기의 전공이나 혹은 학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는 학생과 있는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수업량 유연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학교는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어렵지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것이 우리 학교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학교들이 하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알아두실 것은 수업량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500자 이내로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융합 교육입니다. 융합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수학이 있으면 수학 플러스 물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리가 있으면 경제 부분과 같이 합해가지고 경제와 물리 이 두 개가 또 합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융합이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에 한해서 개인별 세부능 특기사항에 500자 이내로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어떤 융합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독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학업 역량 쪽에서 어떤 책을 요즘은 수학 같은 경우도요 챕터별로 독서가 있습니다. 챕터별로 책이 다 있어요. 챕터별로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수학의 역량을 이렇게 높인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어떤 역량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는 정말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을 읽고 어떻게 한다? 친구들과 같이 토론해 본다. 또는 글을 써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토론하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그런 토론한 것을 내가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학생 역량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즉 내신 등급은 조금 떨어진다고 했지만 이렇게 노력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뭐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이 독서 활동은 사실은 심화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 활동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합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심화 학습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 연계된 활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유명한 것이 로봇학부지요. 이 로봇을 그냥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이나 혹은 물리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이 로봇팔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이 역학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건 물리나 수학 같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로봇팔은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이것을 좀 더 변형시키면은 이 팔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바로 역량이에요. 그런 역량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 바로 독서다. 그래서 이걸 독서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 독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종합전형에 서류평가를 했거든요. 서류평가를 하고 이 학생이 정말 이런 책을 읽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학생이 면접 대상자가 됐을 경우는 반드시 그 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 이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 아니면 소설 같으면 주인공이 누구였어? 그 애가 어땠어? 라고 하면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가 읽은 책들은 간략하게 그 책의 내용이 뭐고 하는 것들을 한 몇 줄이라도 좀 독서 노트라고 할까요? 이것을 만들어서 적어 놓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세부적인 특기사항 속에 넣든지 아니면 그 창의체험 활동에서 자율활동이나 혹은 동아리 활동 같은 데에다가 그거 넣어서 그걸 적시해 주게 되면 학생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박준민 그 사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서울대학은 이렇다. 평가의 기본은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니까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신 등급이네 라고 하는데, 내신 등급도 물론 보지만 학업 역량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이수자 수가 몇 명이고 등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점수가 몇 점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받았던 그 평균 점수가 몇 점이고 편차가 어떻다라고 하는 정도 나타나는 것이 학업 역량이에요. 지금 이제 편차가 안 나타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A 등급이다, B 등급이다, C 등급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내가 받던 점수는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면 그걸 몽땅 다 종합하고 플러스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딱 보면 그 학생의 역량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등급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특기사항 속에서 보게 되면 그 학생의 수업의 태도, 자세, 역량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보고 그 학생의 우수성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또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열심히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수업은 어떻게 듣고 내 전공 적성, 전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즉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평가의 기본은 학업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창의체험 활동에서 교과와 관계없는 활동,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종합전형평가는 어떤 영역, 어떤 항목,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사례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공적합성이죠. 옆에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이 전공적합성을 봤을 때는 45.5, 이게 1위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은 학업 역량 44%, 이게 1위죠. 그래서 뭐 별 차이는 없긴 하지만 전공적합성 속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독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상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것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발전 가능성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인성이 가장 낮죠. 인성이 가장 낮은데 물론 창의성도 있지만 창의성은 창의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서 창의성이 낮은데, 우리가 흔히 보면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 항목을 거의 많은 대학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인성은 제가 평가를 해봐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인성을 또 등한시 한다고 하면 인성의 차이가 많이 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생각해야 될 것은 전공적합성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특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가장 좋냐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에 대한 연계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 교육청에서부터 몇 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각 과목별로 진로, 즉 진로에 대한 어떤 연계성에 해당되고 있는 것을 활동을 많이 된다라고 하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학, 뭐 심지어는 음악, 미술, 체육까지도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연계한다고 해서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학에서 평가 안 합니다. 즉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 공대를 간다고 하면 수학과학을 위주로 해서 그게 진로 연계성이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혹은 사회 과목 이런 것에서 진로 연계성이 나타내는 게 좋은 것이지, 전 과목 다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의 점수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점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교과목,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연계성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학업 태도, 성실도, 참여도,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라도 단어 한두 개라도 나타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말이에요. 제가 꼭 종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하고 과목 선생님이든 담임 선생님이든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선생님 찾아가기도 하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내 자신을 자꾸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할 수가 있겠죠. 나를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그 교과목에 대해서 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 못합니다. 원래는 세특에 기록되는 것은 어떤 한 시간에 바라보고 한 시간에 본 것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학기만 한 학기 쭉 보면서 이 학생의 역량은 어떻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적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적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학과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하고 좀 소통이 잘 돼야 된다. 대화도 많이 하고, 시간 날 때는 찾아다니기도 하고, 찾아다닌다기보다는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물어보러 가는 거죠. 아니면 진로쌤한테 가서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나를 좀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면 탐구 활동이에요.
탐구 활동이 하나도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탐구 활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역량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과 관련된 혹은 연계된 그런 탐구 활동들이 있는 것이 좋다. 뭐 독서를 통해서 하든 토론을 통해서 하든 그룹별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든 이런 탐구 활동이 그 학생의 역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탐구 활동이 단편적이거나 혹은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런 부분들은 건대, 중대, 한대 이 세 군데에서 연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좀 그렇게 좀 서술될 수 있도록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번 툭툭 던져주는 거지. 아니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요즘 뭐 떼우기 좀 힘들 거예요. 볼 수 있고 본다면 그런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부모님과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뭐 학교 수업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창의체험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그 활동 속에서 내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제 탐구 혹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친구가 이웃 학교에 있는데 이웃 학교에서 이런 거 하는데 참 주제 탐구 자체가 혹은 프로그램 자체가 참 좋더라. 그러면 내가 그것도 도입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한번 적용시켜 보자 라고 한번 하는 거지.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면 그 학생의 역할이 분명히 나타나 있을 것이고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학생들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내 진로에 대한 것 또는 내 학업 역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민해야 됩니다. 요즘 고민 잘 안 하는 편이 많죠. 그런데 내가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졸업하고 난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내 스스로가 좀 더 나은 곳에 취업을 한다. 뭐 공무원이 되든 대기업체에 들어가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평소에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3학년 마치면 졸업하게 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뭘 공부했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지 하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2학년은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소개 있다면 저 자기소개서를 내가 한번 쓰려고 하다 보면 학교에서 한 게 하나도 없네. 내 스스로 한 게 없네.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 것이 없네. 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거짓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짓으로 쓸 경우는 그거 읽어보지도 않아요. 딱 보고는 이 학생은 전혀 학교에서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다. 아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보게 되면 아이디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거는 이제 학생이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탐구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독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쭉 계속해서 특히 탐구 활동 같은 경우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쭉 해 나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6개월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거 제목이 제대로 됐느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의 내용도 적을 수가 있어요.
내용도 적을 수 있다. 여태까지는 내용은 적질 못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져서 내용도 충분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역량을 펼치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을 가지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대학은 벌써 다 어떻게 보겠다는 것이 다 마스터 플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봤고요. 그럼 내년도 마찬가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는 데에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약간씩 다르죠. 교사들의 어떤 생각이 50% 이상, 그 다음에 70% 이상 됐을 때 필요한 과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계열이다. 사회계열 가운데서 경영의 경제 같은 데는 경제 수학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외과다, 이런 일반 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여행지리라든지 사회문제 탐구, 이런 것들, 사회문제 탐구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어떤 탐구 부분에서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2학년 같은 경우도 이거 3학년 때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기하, 그 다음에 특히 자연계열은 투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투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 투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는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도 투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화학과 생명과학 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은 등급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등급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충분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생활기록부 항목의 기록의 글자 수 자체는 좀 줄어드는 편이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학은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학생의 역량이 어떤가 하는 것을 눈여겨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이 확대됐다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의 최저 기준이 확대된, 그렇게 한 학교도 있지만 주로 교과 전형에 최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죠. 의미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성장, 발전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미 있다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이게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정관들이 봤을 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공대를 가는데 물리가 약해. 그래서 물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자율활동이든, 자율활동에서 주제 탐구 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활동을 했다. 활동과 교과 활동과 그 다음에 창체 활동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됐고, 물리투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든지, 이런 식이 되고, 그런 물리투를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걸 다른 과목에도 그와 같은 공부 방식을 적용시켜서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즉 내가 성장 발전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 아마 부모님들께서 다 이야기 들었겠지만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공 적합성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꼭 제대로 챙겨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상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모님들께서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료평가 제한이라고 했는데 수료평가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수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가림막, 즉 블라인드 전형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학생들의 그 역량이죠. 교과 역량이든 활동 역량이든 역량 자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진로 과목에서 내가 전공에 해당되고 있는 과목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안 했다면 그 학생은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그 전자공학과다라고 하게 되면 물리투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물리투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물리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 하게 되면 그 학생은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류평가에 대해서 이 제한이 많다. 그렇다면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느냐? 바로 나의 역량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유엔 참전군에서 감사 편지 쓰기 활동 저거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세특에서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아무리 봐도 이 학생의 역량이 나타내는 부분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이건 결국 잘못 적었다.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역량이 전혀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건 결국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었을 뿐이다. 그냥 참여했을 뿐이다. 이 세특 활동에 참여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런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도 했는데 그런데 이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이런 토론에 참여했을 때 어떤 역량을 강화시켰는가? 그런 역량을 알 수 있겠는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량 자체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읽어볼 만한 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딱 일회성으로 거쳤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자료의 중에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좀 더 심화 발전시킨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어야만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이다. 일회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윤리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잘 알고 어쩌고저쩌고 특징으로 현대적 의의를 통해서 윤리적 삶을 영위하려면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윤리사상의 뿌리를 잘 알고 있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윤리사상을 일상생활에 연결해 실천하는 태도와 의지가 뛰어났다. 라고 했어요. 이건 누가 본 거죠? 학생 스스로가 자기의 역량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어줬을 뿐이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의 어떤 역량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 흐르는 것밖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도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선생님이 써줄 수 있는 내용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이거나 혹은 그냥 수업에 참여하는 걸로서 끝내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를 못하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역량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쭉 이제 이런 실험 설계, 보고 작성 쭉 했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연구팀을 만들어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 그래서 그 탐구 활동의 과정은 팀원 구성, 설계, 그 다음에 보고 작성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학생이 이 활동 속에서 역할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표 자료 15분간 결과를 보고 얼마 동안? 약 2개월 동안 이런 것을 해서 탐구활동의 기본, 과학적 탐구활동의 기본을 익혔고 학문적 소통하는 방법을 체험했다. 그럼 이 학생의 역량은 이걸 하기 전에는 소통하는 방법, 학문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이걸 함으로써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그 다음에 이런 탐구 활동의 기본,
기본은 요런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거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내 것으로 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니까 이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은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 2개월 동안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요, 자기소개서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말 특별하거나 역할이거나 혹은 의미 있는 활동 같은 것을 분명히 추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뭘 한다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2개월 후에 독서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독서 토론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뭔가 설치도 하고, 또 거기서 학생들이 독서 토론을 할 때 그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할 때 내 참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했을 때 세특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대학에서 흔히 보고 있는 4개의 항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2024학년도부터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즉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주로 독서입니다. 주로 독서예요. 그 다음에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제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성실한 교내 활동에서 협업 역량이 하는 것이 나오죠. 앞에서 제가 그 현대사회, 미래사회에서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그건 소통 역량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이 협업 역량이라는 것이 바로 소통 역량입니다. 그런 소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죠. 대학에서는 리더십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업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능하다면 친구들과 서로 협조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생각을 하고 좀 내 스스로가 희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생활기록부는 굉장히 아주 탄탄해지고 좋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대한 것은 시간 강사학 생략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학교 유형별 유분리보다는 개인적 수업 준비 참여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개인적 수업 준비와 참여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라.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계가 되느냐? 내 마음속에 의구심이라든지 또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알았을 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바로 창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업 시간 같은데 질문 좀 많이 할 수도 해주었다. 남들한테 좀 뭔가 내가 질문을 많이 함으로써 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못하거나, 아니면 나는 질문만 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어. 그래 질문 못해 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건 절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거 무릅쓰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3번 정도만 하게 되면 질문하는데 공부심이 없어집니다. 이건 반드시 1학년 때부터 해야 돼요. 지금 현재 2학년 같으면 2학년 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역량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 질문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바로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고의 힘,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잘 보고 개설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좀 힘들지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전자공학과를 가는데 물리2를 선택하지 않았다? 별 볼일 없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그 학교는 물리2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등급만 따기 위해서 한 학생이다. 별로 좋지는 못해. 역량 자체가 별로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진로에 해당되고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면 좀 주도 면밀하게 좀 따져서 어떤 것이 더 역량을 내가 발휘하는 데 좋은가라고 생각해서 그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선생님들께서는 그 과목에 해당되고 있는 것을 수행평가를 하든 아니면 독서 토론을 하든 뭘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 토론에서 아니면 이 수행평가에서 내가 주도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준비물을 빠뜨려서 올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것을 토론해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주제 설정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요런 부분은 내가 맡아서 하지. 라고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생활기록부가 풍성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내적 근육이라 했는데 이 내적 근육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뭐가 되느냐면 독서와 창의력 체험 활동이에요. 물론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창의 체험 활동에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독서와 창의 체험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배경 지식이 많아지게 되죠. 독서를 하게 되면 배경 지식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배경 지식은 이런 거 내가 처음 보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각 대학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봉사활동이나 독서량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책을 많이 읽은, 제대로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답도 굉장히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편이고요. 책을 많이 읽질 않은 학생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헤매요.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간에 시간이 나면 내 전공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어떤 독서활동,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내가 이 핸드폰 또는 그렇지 않은 모바일 같은 것에 대한 어떤 부속품들 이런 것이 정말 난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독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사서 그런 것을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왔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하고 그냥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즉 시작에서부터 과정 결과까지도 내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의 힘, 사고의 힘을 기르자. 그 다음에 내적 근육을 만들자. 내적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적극적으로 교실 수업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 학생은 딱 보면 세번의 특기상이나 창의 체험 활동을 보게 되면 학교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괜히 노력하는 것이고 뭔가를 탐구하는 그런 역량이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학생의 내신 등급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고등학교 생활은 좀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자기 스스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다. 학습 활동을 하는데 보통 아이들을 보게 되면 내가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계획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이뤘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하다가 잘 못 될 경우는 또 고치고
또 하다가 잘못되면 또 고치고 해서 내 스스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혹은 뭐 더 크게 보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교 생활 충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학교 생활이 충실한 학생일수록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질문 자체가 이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수업 시간에 뭐 하라? 질문해라. 내가 어떤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르는 것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 다음번에 내가 알지 뭐 하게 되면 그거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해결 능력이 있는 아이죠. 근데 나는 모르면서 그냥 넘어간다? 이건 해결 능력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좀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교과가 있으면 그 교과에서 오늘 중요한 사항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파악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핵심적인 것을 질문하는 역량이죠. 근데 이것은요, 바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질문함으로써 내가 핵심 역량 쪽으로 질문하게 되고 또 질문하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핵심 질문.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내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혹은 같은 학과에 지원한다면 내가 모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정교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대부분 다 보게 되면 개념 원리죠. 아마 수학 시간에 개념 원리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개념과 원리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간에 개념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참고서에 있다? 문제집에 있다? 그건 내 것 아니에요. 참고서는 문제를 만든 사람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그 부분을 갖다 연구해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하고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직접적으로 도전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가 저절로 재밌어지고 뭔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다 같지 않습니다. 한 교실에 30명이 있다면 30명이 다 달라요. 나에게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하고는 전혀 엉뚱하거나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것을 가장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내가 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배워나가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개인의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이 개별화를 내가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학생이 좋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가 4등급이에요. 4등급이 나는 국어 가운데서 나는 시가 너무너무 재밌어. 혹은 소설이 너무너무 좋아. 소설 가운데서도 현대 소설이 좋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1등을 받은 학생도 좋다면 그걸 키워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개별화 작업입니다. 이런 개별화 작업을 잘하게 되면 분명히 선생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그것은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과 그 어떤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나타내 준다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질문 노트 하나를 만들어서 언제 선생님하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혹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나타내 줬다. 이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걸 해놓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그 부분 선생님 내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건 분명히 자기의 그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자율활동이 변했죠. 자율활동에 보면 자치 적응 활동이 있고 주제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이 주제 탐구 활동, 자치 적응 활동 속에서 독서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올해도 제가 생활기록부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없던 이런 자율활동 부분에 주제 선택 활동 또는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학생은 정말 그 학교는 정말 제대로 된 학교구나. 이 학생은 또 거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과 활동과 연계된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과 활동과 연계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화활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심화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적어줄 수 있고, 내용을 적어줘야만 이 학생의 주제 선택 활동을 어떻게 했다 그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과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면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죠.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한번 학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돼요. 우리 학교 동아리 활동은 무학년제인가 아니면 학년제인가. 학년제, 그렇지 않으면 중간 부분, 즉 학년제도 있고 무학년제도 있는가. 이걸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학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전공,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막 들어오게 되면 나는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추첨을 하든 간에 떨어질 확률이 괜히 높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 전부를 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 활동 같은 것은 무학년제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학탐구 또는 사회탐구 이런 것들은 무학년제가 아니라 학년제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맞춰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투를 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막 애들이 섞여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팀으로 나누는 거죠. 물리팀, 화학팀, 생명과학팀 세 개를 나눠서 주제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활동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한 40~50명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1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있죠. 3학년 같은 경우는 하지 못한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1학년, 3학년만 따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1학년은 공통과학만 하면 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과학탐구, 사회탐구 같은 걸로 다시 조별을 편성해서 해나가면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뭐가 연계되어야 되느냐? 교과활동, 선택과목, 내가 진로에 대한 선택과목에 맞춰서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역량이 6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이 6가지 역량이 있는데, 이 6가지 역량은 거기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와 연계된 그런 활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진로 선택 과목에 맞추어서 동아리를 편성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6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역량,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09부터 시작됐는데 2009,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 역량, 미래 인재는 바로 자주적
창의적,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의융합이 인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교과 연계한 학생부 활동이 되는데,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아까 우리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2024년도부터 없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수상이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수상에 해당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그 수상에서 보게 되면, 학술제, 그 다음에 학술 발표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상을 주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수상은 이제 대학에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니까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가지고 창의 체험 활동 속에서 자율활동이나 혹은 동아리 활동 같은 데서 이분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인 대로 앞에는 다 세부적인 능력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비교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교과 영역이죠. 이 비교과 영역을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속에 포함될 수 있거나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개인의 역량이에요. 또 학교의 역량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분명히 생활기록부는 좋은 풍부한 생활기록부 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그 말씀 드렸죠. 2024학년도에는 학생의 숫자가 27,000명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내신 성적이 오히려 한 등급, 많게는 한 등급, 적게는 0.7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3.8등급이다 하는 것은 4등급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등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키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고의 힘이죠. 그런 걸 한번 내 혼자 안 되면 내 친구, 친한 친구들과 같이 상의도 해보고 또 선생님과 같이 집단적으로 같이 한번 그 대화 혹은 상담도 해보고 또 여기 와서 그런 것도 한번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교생활 30년 했고 31년을 했거든요. 학생들의 역량은 무한해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내 스스로 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표가 5개로 되어 있는,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학교 생활 기록부를 평가할 때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뜻이죠. 영역. 즉 말해서 교과 비교과 간에 이 학생이 자기 역량을 키워서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교사의 역량입니다. 우리가 교과가 있고 교과목이 있죠. 국어 교과목이 있고 국어 과목이 있어요. 국어 교과목이라는 것은 뭐 작문도 있고 문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사는 다를 수 있죠.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국어와 수학과 영어, 이 각각의 다른 교과 활동이에요. 이런 교과 활동 간의 관계에서 국어만 잘하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없어 하게 되면 그 학생은 한쪽으로 치우친 학생, 즉 역량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어떤 내용을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활동이에요. 국어에도 여러 과목이 있죠. 영어에도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과목에서 영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 잘한다? 영어의 역량이 있다? 중간이다?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수평 연계고, 그 다음에 수익적 연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는 나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요, 1학년 때 그렇다 하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 어떻게 자기 역량을 키워왔는가 하는 것이 세부인 특기상, 개인별 세부인 특기상, 그 다음에 창의 체험 활동, 이런 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 학생은 이 학생 1학년 때는 성적이 좀 이랬지만 2, 3학년 올라가면서 이런 노력을 해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역량은 굉장히
2배, 3배 올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2학년, 3학년이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20%, 2학년, 3학년 때 40 보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업 역량을. 그렇다면 2학년, 3학년이 훨씬 더 중요하지. 1학년 때는 놀 수 있어. 놀 수 있어. 1학년 때 성적이 이렇게 나쁠 수 있어. 그러나 정신 차려서 1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이 점차적으로 향상돼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면 전부 계속 성적이 상승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요.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올랐고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오르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학생은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0점 몇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그 학생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신 등급에 너무 매몰되어서 내신 등급 때문에 포기하고 덜하고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하게 되면 분명히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이 될 수 있고 학업 역량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있긴 하지만 제가 강의한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기록부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강의 들은 것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형들께서 좀 잘 의논하고 소통해 주시면 아마 학교에 가서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강히 유념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